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지난편 화곡동 도심복합사업 분석에 이어서 각 구역별 사업성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분석할 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제가 분석한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여태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적인 분석만을 수행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분석에 앞서서 지난 편에 보여드렸던 각 구역별 구역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곡 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면적을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구역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곡 8동과 2동, 4동 역시 각각의 구역들이 열심히 동의서 진구를 하고 또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구역별로 기본적인 정보들은 지난 편에서 다 명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사업성 위주로 해서 각 구역들의 사업성을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성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기 전에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 사업성의 이 로직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사업은 비용 대비한 수익, 그러니까 B2C 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줘야 각 조합원들께 이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축 사업이 그렇다시피 여기 비용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재료인 토지에 대한 비용, 그리고 건축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경비들이 포함된 비용을 전체 비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3-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일정 평형대마다의 조합원 분양가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더 비싼 수준의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 여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LH나 SH에서 토지에 대한 매각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축 단가로만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상가 분양 부분도 예전처럼 통 상가를 별동을 증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가의 규모를 2층, 3층, 4층까지 또 지하까지 넓게 빼는 형태보다는 일종의 스트릿몰 형태로 아파트 동 내에 1층, 2층 정도 수준으로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소비 행태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상가의 비중 역시 굉장히 규모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입 대비한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100%, 그러니까 B2C 분석으로는 1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이 유의미한 사업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수입에 있는 이 조합원 분양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가 수준에서 한 80에서 85%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사업지마다 이 편차는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더라도 이 조합원 분들이 일반 분양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그 분양가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세팅될 때는 일반 분양가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 수준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를 넘어서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를 해야겠죠. 이제 서울 내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지들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신축급 아파트의 거의 한 85%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신축급 아파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이제 분양가가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건축비로만 공공에서 사갑니다. 그리고 토지는 사가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주택 매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가 분양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상가의 건축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상가 분양 부분도 여러 번 넣어는 봤지만 이 사업성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수익 구조 짤 때는 아예 어렵게 고려하지 않고 쉽게 그냥 상가 분양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수익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조합원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종전 자산, 이 종전 자산이 어떻게 보면 토지거든요. 이 종전 자산의 예상되는 평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평가라고 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일로 해서 종전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예상되는 평가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 수준으로 이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초기 건축 도급 단가가 1군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지역들은 오히려 가격대가 더 저렴하죠. 그래서 뭐 450만원, 500만원 수준에서 이 도급 단가는 결정이 되지만 여기다가 최근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재비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점차 더 높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저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비싼 형태의 건축비와 재경비를 설정을 해서 이 수지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요. 오늘 총 7개 구역이죠. 총 7개 구역에 대해서 종상향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업성과 그리고 종상향이 되었을 경우의 사업성을 조금씩 비교를 해가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화곡본동 1구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곡본동 1구역 같은 경우에 종상향이 없음을 가정하고 또 여기 있는 조합원 분들 중에서 단독 건물,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내지는 통근생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예를 들어 33평짜리 한 채, 그리고 18평 내지 24평짜리 한 채, 그래서 총 2채 정도는 분양을 받아야 이분들이 동의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2채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업 수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대비해서 뭐 기부 체납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세팅을 하고, 남은 토지 대비해서 법적인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서울시 조례상의 용적률이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상한 용적률인 250%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 총 건축되는 세대 규모가 약 3,780여 세대, 그 중에서 이제 임대주택 규모가 420여 세대 정도가 책정이 되게 되고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의 용적률인 200%에서 늘어나는 250%까지의 용적률, 그러니까 추가적인 50% 용적률 중에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뺀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3,470세대 정도 조합원 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어지는 건축 규모가 임대주택을 빼게 되니까 조합원 분들조차도 전체 분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B2C 분석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 반드시 여기는 종상향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종상향을 전제로 해서 단독 조합원분들은 2채씩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까지 적용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축 세대 규모가 확실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건축 세대가 4,560여 세대까지 늘어나면서 또 임대주택 건립 규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2배가량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세대수를 봤을 때는 사업성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1 미만이었었던 이 비례율이 종상향을 거치고 나니까 107%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구역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구역 역시 종상향이 없음을 먼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는 총 건립 규모가 3,700여 세대, 그 중에서 임대주택을 한 400세대 정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단독 조합원들 2채, 그리고 지분 조합원들이 한 채씩 이 건축되는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봤더니 불가능하죠. 오히려 일반 분양되는 세대가 마이너스 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건립되는 세대만큼도 조합원들이 충분히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곡 본동 2구역 역시 종상향을 전제로 하고 사업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동 1구역과 동일하게 4,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대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몫을 챙겨가면서도 일부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성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1, 2구역보다는 조금은 사업성이 나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상향을 거치지 않고서도 기존의 조합원분들이 동일하게 단독 2채, 지분조합원 1채씩 가지고 갔는데도 일반 분양 세대가 일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된다면 월등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같은 지분조합원 1채, 단독조합원 2채를 가지고 갔을 때 종상향이 없었을 때는 일반 분양 세대가 약 169세대, 하지만 종상향을 거치게 되면 433세대까지 이 분양분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비례율도 기존의 102% 정도였던 B2C 비례율이 109%가량, 그러니까 약 7%가량의 사업성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4구역입니다. 4구역은 1, 2구역과 동일하게 종상향이 없었을 경우에는 건축되는 세대 규모가 조합원의 분양 예정 세대보다도 더 작게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임대주택 부분을 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동 4구역 역시 필수적으로 종상향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300%까지 용적률 적용을 받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대가 넘어가는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평수는 다 작아요. 이 화곡동 전체의 특징이 쪼개기라고 하죠. 다세대로의 변환이 상당히 작은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지분 조합원들이 가지고 계신 각 지분 면적들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형태 18평 정도 수준의 세대수 비율을 많이 늘린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곡 본동 4구역 역시 종상향만 되게 된다면 준수한 수준의 이 비례율이 나오게 됩니다. 100%를 초과하니까요. 다음으로 화곡 2동, 화곡 본동 2구역이 아니라 화곡 2동입니다. 화곡 2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본동을 4개로 쪼갠 앞서 분석해드린 구역보다는 면적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전체 대지가 64,000여 평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을 자랑을 하고요. 그에 따라 조합원 수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조합원 수가 약 4,800여 명. 그래서 이 조합원들 중에 단독 조합원 2채씩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종상향이 되기 전에도 괜찮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건축 세대가 7,225세대 중에 임대주택 800여 세대 제외를 하게 되고, 조합원 분양분을 공제를 하게 되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물론 평수는 작더라도 1,000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업성, 단순 사업성으로만 보면 화곡 2동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성을 보이더라. 거기다가 종상향까지 되게 된다면 세대 규모는 확 뛰게 됩니다. 8,700여 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가능 세대는 약 1,800여 세대가 넘는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비례율의 변화를 봤을 때도 종전에 104% 정도였었던 비례율이 종상향을 거치고 나면 110%라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남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곡 4동 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곡 4동은 면적이 굉장히 넓죠. 화곡 4동과 8동이 가장 큰 면적을 자랑을 하는데 면적 규모가 약 86,000평 정도, 거의 87,000평에 달할 정도의 면적이고, 조합원 수는 약 5,640여 명 정도. 그래서 종상향 없이 여기에다가 신축 아파트 건축을 했을 때는 거의 만세대급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물론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체 작은 지분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평수 자체는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18평으로 지어지는 세대수가 67%, 그러니까 7,000여 세대가 이렇게 작은 평수로 지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물론 이 평수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이 사업수지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평수를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분양가를 평형대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세대수를 위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가 2,000세대가 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비례율 같은 경우에도 100%를 한참 초과하는 비례율이 계산이 되고요. 또 종상향을 거치게 됐을 때는 이 비례율이 또 한 번 뛰게 됩니다.
112%에 달할 정도고 또 일반 분양 세대가 거의 3,000세대를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개발의 본격적인 건축 설계 같은 부분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 평수에 대한 비중이 조정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40평대 뿐만 아니라 이제 18평대가 아니라 20평대, 30평대 위주의 건축 설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화곡 8동 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곡 8동 구역 역시 면적이 가장 넓은 구역 중에 하나죠. 84,000평이 넘고요. 그리고 전체 조합원들이 5,455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역시 조합원 분양을 거치고 나서도 종상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6% 정도의 비례율을 보였다면 종상향을 거치고 나면 한 번 더 뛰게 되죠. 113%, 거의 강남권에서 나오는 비례율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화곡 8동 역시 현재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종상향을 거치고 나면 월등한 수준의 사업성을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각 구역별 종상향 전과 후의 사업성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역별 정리한 내용과 더불어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렸던 각 구역별 종상향 전후의 건축 세대를 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비율로 한번 봤더니 종상향 전과 후에 건축 세대가 증가하는 비율이 종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종상향 전과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20%가 넘어가는 정도의 세대수 증가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적은 세대수가 아닌데 여기서 무려 20%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업성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사업성이 부족했었던 본동 1, 2,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종상향을 거치고 나면 10% 내외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사업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이 어느 구역은 종상향 없이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느 구역은 종상향이 필수라고 하더라도 종상향이 이루어져야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지금 많은 구역들이 도심복합사업 위주로 해서 이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발표된 공공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거기다가 도심복합사업, 이런 새롭게 발표된 개발사업 종류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주어지는 인센티브 중에서 토지 용도지역 종상향까지 언급하고 있는 사업은 도심복합사업과 모아주택사업,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곡동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거의 100%의 개발 행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공공주도형의 공공형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법률도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통해서 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월등하게 끌어 올려주는 대신 상당히 많은 투기 방지 대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후보지로 선정된 도심복합지역도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반대파들이 반대를 하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공공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업성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려 줄 만한 개발의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곡동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는 동의서만 제대로 거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민간주택을 선호하는, 민간에 대한 개발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도심복합사업 같은 공공형태 개발이 아무리 사업성을 끌어올려주더라도 다 지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아파트로 바뀐 이후의 가격 변동을 무시할 수 없겠죠. 민간으로 지어진 일반 아파트와 그리고 공공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차이가 꽤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대안도 이 주민분들께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모아주택으로 다시 재추진을 시작을 한다면 지금처럼 초기부터 넓은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의를 받다거나 사업성 구조를 짜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 올 1월 23일에 발표된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해봤어도 아직까지 각 구마다 제대로 된 그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서류라던가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주민이 입안해서 우선적으로 다운탑 방식으로 끌고 가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사업을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좁은 범위로 한 200~300세대 규모로 추진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로구역들에서 본인들도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는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 동의를 득한 구역들 위주로 해서 구역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지어진 이후의 아파트 가격 변동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허곡동 전체에 대한 분석을 쭉 수행을 해보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느껴지는 지역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시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새롭게 시장으로 선출되실 어떤 분이 되시든지 간에 이렇게 개발의 당위성이 느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 대책의 대상으로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시는 분은 별도로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보유 중이신 주민 입장에서는 민간과 공공개발을 둘 다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기를 희망합니다.